근현대사로 들어왔습니다. 근현대사. 오늘이 5번째 수업이죠? 네. 5번째죠. 그래서 근현대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의 길이로 봤을 때 별로 오래지 않습니다.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를 보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가 개괄적으로 다뤘지만 선사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온 시간의 길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짧죠. 짧지만 더 어때요? 더 세밀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 근현대사는 오늘날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가, 우리 민족사가 우리 의지대로만 된 게 아니라 세계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세계사적 배경을 조금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세계사도 큰 흐름만 우선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공포의 질문 시간인가요? 세계사는 역시 똑같이 우리랑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왔잖아요. 고대가, 세계사와 고대는 어느 시대를 고대라고 할까요? 고대사라고 할까요? 애들이 이렇게 모르면 막 잡죠? 응? 애들이 이렇게 모르면 막 잡죠? 언제가 고대예요? 고대 그리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두 나라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아테네, 또 하나는 뭐? 스파르타. 기억나시죠? 걔들을 뭐라고 그래요? 폴리스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하나의 공동체죠. 국가라고 보는 겁니다. 작은 국가, 소단위 국가. 그래서 그리스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로마가 있어요. 로마.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세계사에서는 고대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런 거 하면 골치 아파버리죠. 기억나시죠? 그러나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리고 뭐 왕정, 귀족정, 근권정, 천주정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 아마 다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계사를 한꺼번에 배웠어요. 한국사하고 세계사를 동시에 배웠던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 배웠을 겁니다. 그 고대를 끝내고 서양이 중세로 접어든 것은 무슨 사건 때문일까요? 네?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요. 괜히 질문했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근데 누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나요? 네? 게르만족. 다시 해보세요. 무슨 족의 이동? 게르만족의 이동. 알겠죠? 그래서 게르만족이 로마 바깥에 있던 놈들인데 게르만족이 로마로 이동해 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봤어요? 그 첫 장면이 바로 로마 군대하고 게르만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 첫 장면이, 글래디에이터 첫 장면이 게르만족하고 로마 군대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알겠죠? 안 봤으면 한번 보세요. 이거잖아요. 머리 이렇게 미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거, 그 명장면, 글래디에이터. 그 게르만족이 이동해야 하는데 왜 게르만족이 로마로 이동했을까요? 네? 저 동양에서 훈족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죠? 훈족의 서진 때문에 해서 밀려서 온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살기 힘든 게르만 땅에서 어디로? 살기 좋은 로마로 이동해 가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살기 좋은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 그 방향을 보면 아, 저쪽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 영국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영국이 지금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망해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 큰 집에 살던 영국이 이제 쪼개져서 나중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다 쪼개질 그런 위험에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게르만족이에요. 결국은 영국도 게르만이 이동해서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의 질서를 알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그 메로빙거 왕국 들어보셨어요? 기회 있죠? 그죠? 또는 뭐 그 카롤린거 왕조 들어보셨어요? 말이 카를로스 대제는 아세요? 카를로스 대제 알죠? 그 카를로스 대제가 유로화에 얼굴이 찍혀있는 사람이 바로 카를로스 대제예요. 이 사람이
지금의 유럽을 하나의 유로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 카를로스 테지가 전체 유럽을 지배할 때처럼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한테 완전히 밀리게 된 유럽이 다시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기 위한 노력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다 뭉쳤다가 지금 다시 어때요?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유럽이 하나 찢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지금 뭉치는 것들이 저게 로마 땅으로 그 유럽 북쪽에 있었던 게르만족이 이동했어요. 게르만족과 함께 노르만족이었죠. 노르만족도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 가운데 북쪽 노르스, 북쪽에 있는 게르만을 뭐라고? 노르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웨덴, 노르웨이, 또 덴마크 이런 애들이 주로 노르만족이고, 그 중에 한 파가 건너와서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와가지고 거기서 노르만디 공국을 만들고 얘네들이 지금 영국이 된 거예요. 잉글랜드가 된 겁니다. 알겠죠? 아, 귀찮구나 생각이.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뭐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표처럼 세계사도 도표로 쫙 그려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손에 쥐어주면 되게 안심이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들을 조져야지. 게르만족 이동이 왔죠? 그래서 게르만족 이동이 와가지고 중세 유럽이 형성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진다 이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영국 이외에도 나라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자, 이 중세 유럽은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해요? 봉건 사회라고 하죠. 그죠? 중세 유럽 봉건 사회. 자, 그래서 제일 위에는 왕이 있지만 이 왕은 별로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 밑에 누가 있다고요? 예, 영주들이 있었다. 영주. 그죠? 귀족인 영주가 있었고, 영주 밑에 또 뭐가 있다고요? 칼제비들. 기사가 있죠, 기사.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예, 생산자 계급인 농노가 있죠.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게 바로 뭐라고요? 중세 봉건 제도였다. 기억나세요? 쌍무적 계약관계. 연락의 애움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얘네들끼리는 쌍무적 계약관계예요. 영주는 왕에게 충성을 하는 대가로 왕은 영주한테 뭘 주고? 땅을 주고, 넌 여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그 땅을 뭐라고 그럴까요? 영지라고 합니다. 그 영지의 주인이 뭐예요? 영주예요. 영주들은 어떤 직위를 갖고 있어서 귀족 자기가 뭐예요? 공작, 백작, 남작, 자작 이런 신분을 가지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왕과 영주 사이는 무슨 관계? 계약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무슨 계약관계? 쌍무적 계약관계. 됐나요? 다시 영주는 또 자기 밑에 누구를 거느리고 있어요? 기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기사. 삼총사라는 영화 다 봤겠죠? 네. 그 삼총사들이 전부 다 뭐예요? 총사들이 기사들이에요. 영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주나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영주는 기사에게, 또 왕은 영주에게 이렇게 땅을 주는 대가로 충성을 다짐받는, 충성을 하는,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주는 이런 계약관계를 무슨 계약관계로?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주종관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왕이, 영주가, 기사가 자기 영지에서 농사짓는 농노와 관계를 또 맺겠죠? 얘네들은 지배 예속 관계. 무슨 관계? 지배 예속 관계. 그죠?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 예속 관계를 맺고 있다. 뭘 가지고 지배 예속을 하느냐? 뭘 지배하느냐? 땅이 없는 농노입니다. 농노는 땅이 없는 존재죠. 알겠죠? 땅이 없이 땅을 빌려, 마치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시대 소작농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인 누구한테? 영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그래서 농노는 영주에게 뭘 납부하고? 지배를 납부하고. 알겠어요? 지배를 납부하고 종속되는, 지배하고 지배를 당하는 이런 지배 예속 관계로 묶여 있다. 이런 사회 시스템을 뭐라고요? 봉건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중세 무슨 제도? 봉건 제도. 알겠죠? 자, 이렇게 중세는 특징이 뭐냐? 전 유럽이 나란히 있었어요. 전 유럽이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지역과 왕도 완전히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 땅을 쪼개서 자기 밑에 있는 쫄개들한테 영주라는 지위를 주고 나눠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세는 유럽이었대? 완전히 쪼개져 있었던, 분할돼 있었던 그런 때였다. 알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적 지배 세력이 있어서 이게 바로 뭐냐?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알겠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누가요? 교황이 정신적으로 중세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다. 누구 중심으로 사였어요? 신 중심으로 사였어요. 신. 가십니다. 가. 하느님. 자, 이제 별거 아니에요.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버립시다. 중세는 이렇게. 누구 중심으로 사였어요? 영주들 중심이었습니다. 영주들. 그러니까 영주나 기사나 이런 귀족들 중심으로 사라고 그랬죠. 다시 우리 고려를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고려를 무슨 사라고 그랬어요? 중세라고 그랬죠. 고려도 왕 중심이었어요? 귀족 중심이었어요? 귀족 중심이었죠. 고려 전기 귀족을 뭐라고? 문벌 귀족. 고려 후기 귀족을 뭐라고? 권문세족. 이렇게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점. 그러니까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 이게 중세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이라고 해요? 지방 분권적이라고 해요? 전부 다 이렇게 지방 분권적이에요.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다? 교황. 알겠어요? 교황이. 그래서 이렇게 신 중심의, 카톨릭 중심의 그런 사회로 가고 있었다. 자, 우리가 이 중세를 완전히 신 위주의, 그 하느님 위주의 그런 가톨릭 위주의 그런 사회다라는 의미에서 중세는 뭐냐? 중세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암흑기라고 한다고요? 인간이 완전히 신에게 짓눌린 그런 사회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 중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르네상스입니다.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요? 르네상스. 내가 이 르네상스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할 때마다 애들이 웃었었는데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 이런 말이죠. 그죠? 무엇을 재생하자, 무엇을 부활시키자라는 의미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는 굉장히 인간적인 또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걸 뭐라고 그러죠? 합리적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그리스 문화 또는 인간적인 그리스 문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시대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리스의 학문을 보면은 그리스의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헷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고대 중세 막 왔다 갔다 헷갈리나 별거 아니죠. 아주 간단히 그냥 심플하게 보세요. 그리스 철학 그러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도 여러 철학자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래 안 그래? 그 철학자 그룹을 뭐라고 그래요? 응? 소피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소피스트들이 주로 했던 철학이 바로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그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는 거예요. 소피스트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인간적인, 현실적인,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세가 되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문제 큰 줄거리예요. 고대는 차라리 인간을 중시했었는데 중세는 인간보다는 오로지 무엇? 신 중심으로 사였어요. 신 중심으로 사요. 알겠죠? 그래서 신에게 짓눌려 있는 인간의 이성이 말살되고 인간의 이성을 아예 죽이고 신에게 종속당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뭐였다? 깜깜한 암흑기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술로 표현하면 르네상스기의 미술을 보면은 아주 화려해요. 인간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 가운데 비너스 탄생 있잖아요. 내가 차마 이 위는 못 그리겠어요. 비너스 탄생 그림 보세요. 완전히 적나라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쫙 그려놓잖아요. 이게 옛날 그리스 시대도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 도자기 같은 거 보면은 그리스 시대 올림픽, 고대 올림픽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했던 그 올림픽 장면 보면 완전히 다 빨개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빨가벗고 참여했답니다. 아무것도 안 입고. 달리기도 아무것도 안 입고 오고, 창 던지기도 그러고, 씨름도 아무것도 안 입고 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자들은 관람 불가했어요. 억울하죠? 여자들은 관람 불가. 하여간 어쨌든 그런 인간의 육체를 적나라하게 내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중시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완전히 중세는 없었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다시 인간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중세의
중세 성모 마리아를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완전히 검정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얼굴만 뾰족 이렇게 나오고 코, 입, 눈 이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베일이야, 베일. 그리고 아기 예수가 얼굴만 조금 나오고 완전히 강보에 쌓였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구 중심에? 신 중심. 신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다 벗어 제끼고 완전히 인간 본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르네상스. 그래서 르네상스를 뭐라고? 고대 인간 인문주의, 이성, 합리주의를 다시 재생시키고 부활시키는 뭐라고요? 재생 부활 의미로 르네상스라고 한다. 이게 우리를 뭐라고 본다? 근대의 시작으로 봅니다. 알겠죠? 근대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봐요. 이 르네상스 이외에도 새로운 근대의 탄생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르네상스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신학로 개척, 그죠? 새로운 신학로 개척.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종교 개혁입니다. 이 카톨릭이 했던 여러 가지 거짓말을 다 까발렸어요. 종교 개혁의 선구자가 누굽니까? 독일의 루터죠, 루터. 그죠?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내놨죠. 이 새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쳤냐면 이 교황놈이 진짜 저도 카톨릭에서 결혼하고 성당에서 결혼했지만 하여간 나쁜 새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세 그 수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보면 말이죠. 아이들 유골이 막 나와. 그러니까 수녀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지하 거기다가 아이를 몰래 이렇게 암장해 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유골이 막 떼가지고 나오는 거야. 얼마나 그 교황 밑에 뭐 대주교, 주교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삼총사 보면 알잖아요. 나쁜 짓 하는 새끼들이 전부 다 추기경들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그 나쁜 짓을 일삼는 놈들입니다. 일삼는 놈들. 그걸 까발린 게 바로 누구예요? 루터예요, 루터.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놨죠.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야, 이놈들이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야, 너희들 죄를 지었잖아. 어차피 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면죄부 이렇게 배웠죠? 근데 사실은 죄는 면할 수 없어요. 오리지널 sin 그런데 이게 원죄잖아요. 우리가 죄는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고 있는데 그 죄를 면할 수는 없어요. 대신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벌이잖아, 벌. 벌을 면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아니라 사실은 뭐다? 면벌부라고 해요. 그 요즘 책에 면벌부라고 말, 이게 뭔 소리인 거지? 이게 옛날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면죄부. 죄는 면할 수 없어요. 그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원죄를 딱 지어놨는데 우리가 그 죄를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면할 수 없어. 대신 하느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이미 죽은 자 앞으로 태어날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희들은 벌을 면할 수 있다. 대신 요거 돈 주고 사 하고 요거 팔아먹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통에 딱 떨어뜨리는 순간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은 연옥에서 천당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기친 거야, 이 나쁜 새끼들이. 알았어? 이렇게 해서 모금한 겁니다. 그 돈으로 쟤들 엄청난 돈을 벌었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반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터였어, 루터. 그래서 종교개혁, 신학개척,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근대를 알리는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자, 지금 몇 세까지 왔어요? 반박이 그리스에서 14, 15세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근현대사기 때문에 근대하고 현대가 중요합니다. 근대하고 현대가. 근대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근대를 뭐라고 하죠? 영어를 근대로 뭐라고 할까요? 생각 좀 해요. 아, 참 얘기 안 시킨다고 그랬지. 영어는 아니 그 쉬운데? 누군가 얘기해 줘 보세요. 모던이죠, 모던. 아, 모던 보이 몰라? 모던. 영어로 뭐라고 근대가? 모던이에요. 넌 다 알 줄 아는데 이것부터 몰라고 그러면 그 다음을 질문할 수 없잖아요. 현대는 어디가? 현대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몰라요? 어쩔? 영자씨, 현대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내가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이거? 기자씨, 현대를 뭐라고 그러죠? 예씨 어디로 숨어? 예씨 현대를
네? 모던 타임. 모던 타임이요? 그거 찰리 채플린 나오는 영화 제목 아세요? 의정 씨? 현대?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근데 현대를 탁사관? 현대를 뭐라고 그럴까? 남지현 씨? 현대를? 아니 내가 해줬는데 몰라? 현대도 모던이라고 그러죠? 현대도 모던이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현대도 모던이라고 그러죠? 모던 쳐봐요. 모던이 번역이 어떻게 나와요? 근대라고도 나오고 현대라고 나와요. 아주 에너지. 뭐 조금 어려운 용어면 컨템포러리 이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또는 뭐 프레젠트 타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데 되게 좀 고급 언어도 아니고 뭐 좀 이상하고 좌우지간 이것도 모던입니다. 현대도 모던이라고 그러고 근대도 모던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근대와 현대를 지금 진입하려고 해요. 근데 그 근대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종교개혁이다. 다시 근대의 시작이 언제라고?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종교개혁이다. 알겠죠? 이렇게 근대가 시작됩니다. 근대가. 이거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했어요. 근대, 현대는. 자, 이렇게 근대가 시작됐는데, 지금 14, 15세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많은 설명이 요구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 큰 줄거리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6세기부터 18세기로 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영종조 때 나라가 이렇게 됐더라면 아마 우리도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서양에서 16, 18세기가 되면은 절대왕정이 등장이 되죠. 알겠죠? 절대왕정이 등장이 되죠. 그래서 이 절대왕정은 이렇게 왕관을 쓴 이 왕이라는 놈이 엄청난 권한을 갖는다. 왕의 권한은 옛날 우리가 중세 때 봤던 이런 찌질한 왕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런 찌질한 왕이 아니라 왕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져서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구죠? 루이 14세죠. 그래 안 그래요? 태양왕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왕이 등장해요. 프랑스는 루이 14세지만 영국은 누구였어요?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죠? 또 그 유명한 스페인에는 누가 있었어요? 펠리페 2세가 있었죠. 그죠? 그 밖에도 뭐 동유럽에도 여러 그 절대 왕정들이 등장이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절대 왕정을 뒷받침하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이죠. 왕권 신수설. 그래서 오뎅이라든지 보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었고, 또 이 왕은 왕권 신수설 이외에도 강력한 왕권이, 그죠? 신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왕은 경제 정책을 썼어요. 보호 무슨 정책? 무슨 정책?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이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하나는 강력한 군대인 뭐예요? 상비군이죠. 또 이 왕의 절대적인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공무원 조직이 있었어요. 이 공무원 조직은 뭐라고? 관료제라고 합니다. 관료제. 자, 잠깐 조선으로 옵니다. 서양의 절대왕정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도 관료제가 발달했잖아요. 동반, 서반, 양반 관료 집단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조선은 상당히 근세적인, 알겠어요? 서양의 역사에 버금갈 만한 그런 그러니까 조선 왕들도 왕 밑에 자기 월급 받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뭐예요? 관찰사라든지 또는 뭐 지방의 수령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관료들이죠. 그죠? 이런 관료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의 여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로 갈 만한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절대 왕정은 다시 해봅시다. 영국은 누구라고? 엘리자베스 여왕. 프랑스는 누구라고? 루이 14세. 에스파냐는 누구라고요? 펠리페 2세.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절대 왕정이 있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중상주의 경제정책이 이게 중상주의입니다. 상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상주의 경제정책에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썼었는데 이 보호무역 정책에서 누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상공업자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이 상공업자들을 유식한 말로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되게 중요해요. 이들을 시민이라고 해요. 친애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할 때 그런 시민은 시티즌이에요. 개나 소나 다 시민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인 시민은 중산층이에요. 적어도 사장님 소리를 듣는 사람, 조금만 미용실이라든지 금은방구라든지 내가 내 가게를 가지고 내 능력에 의해서 경영해서 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 밑에서 월급 받고 있으면 1년에 15억 월급을 받아도 얘는 부르주아가 아니야. 알았어요? LG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 상무 전무를 해서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월급을 받아도 이 사람은 부르주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시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 시티즌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산층을 의미한다. 그 중산층은 바로 뭐냐? 상공업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시민들을 이거 보세요.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시민들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상공업을 보호해주는 중시하는 무슨 주의? 중상주의 경제정책. 그 내용이 뭐라고? 보호무역입니다. 보호무역.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줬어요. 어떻게 보호해준다고? 강력한 군대로 보호해줬죠. 알겠어요? 봐봐요. 신항로가 개척이 돼서 대서양 무역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나 이런 데서 어디까지? 아메리카 대륙까지 무역을 합니다. 중간에 누가 있어요? 해적놈들이 있어요. 다 뺏어가요. 근데 그 해적들로부터 누구를 보호해준다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 누가 보호해줘? 에스파냐에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포르투갈에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영국에 엘리자베스 2세가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을 수탈하고 상공업자들이 마음대로 돈 벌 수 있도록 바탕을 말해준다.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중상주의. 이게 뭐라고요?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들한테 보호를,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이때 이들이 돈을 벌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본주의를 무슨 자본주의라고? 상업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되게 좀 복잡하죠. 애들한테 설명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스님들이 외우라고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걸 잘 설명하면 애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이 관계. 왕은 누구를 보호한다고? 시민은. 그게 정책이 뭐라고? 중산주의 경제정책이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보호무역 정책이고. 그죠? 그래서 보호를 누가 받는다? 시민이 받는다. 시민은 공짜로 보호를 받을까요? 임금한테 뭘 해야 되겠어요? 납세예요. 납세.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give and take가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과세.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세금을.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새끼들이 말해요. 그냥 왕창 돈을 씁니다. 마구 뜯어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루이 14세가 지은 건축물이 바로 뭐야?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그죠? 그거 오느라고 완전히 재정이 쫄딱 망했어요. 베르사유 궁전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손자인 루이 16세 때가 되면은 루이 16세의 부인이 바로 누구였죠? 마리 안투아네트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죠. 맨날 유럽의 잘생긴 미남 공작, 남작, 자작들 불러다가 반면 밤마다 무도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무도회를 연 이유가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분석해놓고 보니까 루이 16세가 그렇게 못생기고 그야말로 배불뚝이에 머리는 태머리에 키는 작은 알만하죠. 머리 그림 그리죠. 이런 놈이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왕녀 마리 앙뚜아네트 아닙니까? 오스트리아의 절세 미녀예요. 유럽에서 소문난 미녀인데 프랑스의 강력한 프랑스의 왕의 부인으로 간다니까 좋다고 와봤는데 완전히 그냥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찌질라면 이름만 왕이지 지위만 높은 왕자를 찾아오고 있지 완전히 그냥 그 왕 취미생활이 뭔지 아세요? 대장간에 가가지고 열쇠 색도 맞고 열쇠 만드는 게 취미예요.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찌질한지 알겠죠? 줄 갖고 쇠를 문지르고 있어. 왕이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열쇠. 그리고 신하들 불러다가 사냥터에 가서 잔혹하게 사냥을 하거나 열쇠를 깎거나 이 두 가지가
루이 16세기 취미생활이었대요. 그러니까 왕비가 그냥 돌아버리려고 그런 거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오스트리아에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했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개인 그 재정 담당 애들 불러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유럽에 진짜 잘생긴 분들보다 맨날 춤추고 놀고 흥청망청 썼죠. 베르사유 궁전 짓느라고 돈 많이 썼죠. 또 왕비가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대죠. 그래서 재정 파탄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설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절대 왕정이 너무나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걸 유지하느라고 이들을 월급 주느라고 또 지네들이 흥청망청 내가 강력한 권한이 있다, 내가 많은 실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남을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비싼 것을 입든지 먹든지 쓰든지 짓든지. 그러니까 항상 권력 있는 자들 어때요? 큰 집을 지으려고 그러고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고 비싼 것을 걸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때? 말없이 쳐다만 봐도 아 이 사람 돈 많네, 아 이 사람 부자네, 아 이 사람 권력이 대단하네 라는 것을 남한테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쓰겠어 안 쓰겠어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꽉 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돈을 누구한테 충당? 얘들한테 충당.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서로 기분 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해 가는데 해도 너무 뜯어가는 거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어때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파도합니다. 업셋, 뒤집어엎죠. 이게 바로 무슨 혁명이라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알겠죠? 제일 먼저 절대왕정이 발달했던 어디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영국. 그래서 영국은 크로멜 알죠? 크로멜. 그 크로멜이 등장하는 무슨 혁명이에요? 청교도 혁명부터 시작.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등장하는 무슨 혁명? 명예혁명으로. 여기서 권리장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영국 다음에 어디예요?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절대왕정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시민국가를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전쟁으로부터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시민혁명의 결정판은 어디서 나와요? 프랑스잖아,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결국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구를 타도한다고? 절대왕정을 타도하게 되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 게르만족 이동 이후에 중세 유럽이 형성됐는데 그 유럽은 다 지방 분권적인 봉건적인 사회였다. 그 봉건 사회를 유지해가는 정신적인 힘은 카톨릭에서 나왔다. 알겠죠? 그 카톨릭 신중심의 사회인 이런 사회를 무너뜨린 게 바로 뭐냐? 르네상스 신앙개척 종교개혁부터 근대가 시작되었고 이 근대의 시작은 16, 18세기에 절대왕정으로 근대가 이제 점점 속도를 붙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지금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근현대사를 다 설명을 하면 이놈이 필요해요. 이놈이. 자본주의가 필요해요. 도대체 이 자본주의라는 놈이 언제 왔는지 지금 우리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키워놓은 이 자본주의가 오늘날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 겁니다. 알겠어요? 지하철역에서 괜히 여자를 죽여? 이것도 자본주의 때문이야. 알겠죠? 따지고 보면. 알겠어요? 또 뭐예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렇게 착취하고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나쁜 자본주의로 가지고 어떤 자본주의 모습을 현재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자본주의 출발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를 언제 출발한 거다? 16, 18세기. 언제? 절대왕정 하에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시민들이 처음으로 등장했었고 그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경제 시스템이 바로 뭐라고요? 자본주의입니다. 오케이? 자본주의는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예요? 친애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 이런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예요? 부르주아. 철저한 자본주의는 누구를 위한 거다? 부르주아를 위한 거다. 그 부르주아는 가진 자들입니다. 알겠죠? 자본이 있는 자들이 부르주아예요.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 회사가 망하면 꽝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6, 18세기에 절대왕정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18세기가 되면
17, 18세기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18세기 후반이 되면은 드디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앞에는 정리했죠? 16, 18세기까지 절대왕정 하에서 그 절대왕정을 타도한 게 바로 뭐라고요? 시민혁명이다. 이미 시민혁명을 했어요. 시민혁명을 했어요. 시민혁명과 함께 무슨 혁명이?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 어디에서? 영국에서 일어난다. 영국에서. 자, 보십시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중세의 질서 아시죠? 왕 밑에 영주, 그죠? 영주 밑에 기사 밑에 농노라고 하는 이 철저한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그 신분제도가 절대왕정까지 계속 유지됐었는데 이 제3신분인 시민들이 결국은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그 위에 놈들을 타도하고 무슨 사회를 일으켜냈어요? 평등사회를 일으켜내고 정치적으로만 평등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지금도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으로 평등사회가 왔다는 얘기는 시민 일반 사람들도 보통 선거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한 표씩 선거권을 갖게 됐다는 의미에서 평등사회지 우리 모두 똑같이 잘 살겠다는 평등사회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평등사회와 함께 시민혁명은 또 뭐냐? 사회적인 평등사회와 함께 시민혁명으로 결국은 무엇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죠? 또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그리고 산업혁명 결과 뭐가 이루어졌다고?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자본주의는 여기까지만 왔어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건강한 시민들이 이 시민은 뭐라고 그러죠 아까?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부르주아. 그냥 모든 시민이 개나 소나 다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혁명 이후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나이가 낮아지고 여자한테까지 확대되고 그리고 노동자한테까지 투표권을 달라고 계속 투쟁해서 노동자들한테 투표권이 온 겁니다. 그렇게 정책 평등이 온 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만요? 부르주아만.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부르주아 시민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주아를 위한 그런 혁명이었다. 자, 그 부르주아들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했다고? 완성시켰어요. 완성. 자, 그래서 영국이 아주 잘 나갑니다. 이때부터 최고조로 달리고 있었죠. 영국이. 그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는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알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영국이 이때가 전성기였는데 지금 영국이 이때에 비해서 어때요? 완전히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그리고 평등사회, 민주주의가 완성되게 되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했어요. 이 말을 좀 잘 보세요. 계몽이란 게 뭡니까? 너 꿈 깨 이런 말이에요.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몽유병? 몽병?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요. 몽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꿈을 깨는 걸 뭐라고? 계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꿈속, 보세요. 길을 못 찾는 걸 뭐라고 그래? 미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꿈속을 헤매는 걸 뭐라고? 미몽이라고 한다니까요. 미로는 뭐야? 헤매는 길이 미로고, 미몽은 뭐라고? 꿈속을 헤매는 거예요. 알겠죠?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미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몽은 꿈속을 헤매는 그러니까 중세의 꿈, 오로지 신만 믿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무조건 신을 믿어. 예수 천국 뭐죠? 무슨 불신 지옥, 불신 지옥, 김밥 천국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미안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하니까 애들이 뭐 하지 말래. 알겠어요? 이건 뭐라고? 계몽이라고. 꿈깨. 어떤 꿈에서? 중세의 신중심의 사회에서 깨어나라. 야,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직도 신을 믿고 있어? 깨어나! 라고 한 게 바로 뭐예요? 계몽이에요. 그래서 계몽주의란 뭐냐? 계몽주의란 인간의 합리적인 뭘 중시하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근대란 뭐냐? 근대란 인간이며 그 인간의 이성을 믿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근대라고 합니다. 그 근대가 만들어온 경제체제가 뭐라고? 자본주의. 근대가 만들어온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무슨 사회다? 평등사회다. 알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사회는 뭐라고?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못했다고, 우리가 이거 못해가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이거 못해서 우리는 바보였어. 우리 사명은 조국 근대화라고 하면서 무지하게 우리한테 조국 근대화를 강요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였어. 근대화를 못해서 우리는 찌질이가 됐다. 그래서 나라를 뺏겼다. 근대화를 한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일본을 본봤자 천황폐하 만세까지 한 새끼들도 있더라고 얼마 전에. 미친 새끼 공무원이 워크숍 하는데 천황폐하 만세 난 7.18하고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가버렸죠 우리가. 그런데 다시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근대란 뭐다? 인간 중심. 근대란 뭐다? 이성 중심.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을 중시하는.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는 한문 써도 괜찮죠? 안 쓸게요. 과학이라고. 과학이 곧 뭐예요? 이성입니다. 과학은 이성이에요. 과학은 합리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과학이란 말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이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책 읽다가 이성 나오면 이건 과학이야. 또는 기술이야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결국 근대란 뭐예요? 이것의 발달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게 만든 것은 바로 뭐예요? 이성이에요. 우리의 이성이. 그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뭡니까? 르네상스? 신화개척? 종교개혁? 야! 무조건 신만 믿으면 안 돼.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라고 그것을 깨워놓게 만든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있죠. 그죠? 이해 가나요? 이 생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고로 알았다. 이거 못해서 우리 나라가 망했다라고 바보처럼 생각했었어요. 이게 최고 좋은 줄 알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머릿속에 그게 지배져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 근대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떤 파국을 만든지 어떻게 나빠져 가는지를 봐야 돼요. 알겠죠? 19세기가 됐어요. 19세기가 됐어요. 각 나라마다 자본주의가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지상 최고의 목적이죠.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일까요? 역사일까요? 예술일까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된다. 돈이 그야말로 지상 최고의 신입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아랍 국가들하고 싸운지 아세요? 석유요? 미국이 더 많아요. 석유 세일가스층이 발견돼가지고 300년 정도 쓸 석유가 갖고 있대요. 미국이. 그래서 석유값이 왕창 떨어졌었어요. 근데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다시 막 의도적으로 올립니다. 생산량만 조절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석유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 타고 다니고 그죠? 난 경유차를 타는데 이게 어느새 막 1,200원대를 넘었어. 장난이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이 형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다 흘러갔어요. 어쨌든 자본주의는 전부 다 뭐라고? 돈만을 목적으로 삼는 놈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네끼리 싸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 완성된 자본주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자본주의라고? 산업혁명 결과 이루어진 무슨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다. 여러분 이미 절대왕정 시대에 중상주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상공업 발달시키고 장사를 무역을 중시하면서 발달된 자본주의가 무슨 자본주의라고? 상업자본주의였다면 오케이? 상업자본주의였다면 영국에서 면방직공업이 발달하고 그 이후에 철강업, 교통, 통신의 발달 이 이후로 굴뚝산업이 발달했죠. 자동차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그 굴뚝산업 발달 결과 만들어진 자본주의를 무슨 자본주의라고? 산업자본. 이게 완성된 자본주의다라고 본다 이거야. 오케이? 다시 자본주의를 하나의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가지 바퀴가 있었으니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재산의 사적 소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사유 반대가 뭘까요?
공유잖아, 공유 누르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아요, 공유 이런 거 많이 누르잖아요, 좀. 공유가 굉장히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공유. 근데 사유재산 제도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면 뭐로 일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해서 돈 벌어서 결국은 뭐 내 거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자본주의다라고 봐야 돼.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돼.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 경쟁이에요. 경쟁. 이 두 가지야말로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자동차 두 바퀴처럼.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합니다.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지금 자본주의를 계속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18세기에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우리가 자본의 속성이라고도 하고 자본 논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렵게 표현해서 쉽게 말하면 돈의 속성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얘기입니다. 돈 있는 놈이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본 논리란 뭐냐? 돈 있는 곳으로 돈은 옮겨 다닌다. 돈 되는 곳에 돈은 투자한다. 이런 게 바로 자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19세가 되면 자본주의 가운데 더욱 나빠진 자본주의, 이 나빠진 자본주의를 무슨 자본주의라고?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그 안에 이름 안에 다 담겨있어요. 이거 보세요. 옛날에 심해혁명 이전에 절대항쟁에서는 자본주의가 무슨 자본주의라고 그랬죠? 상업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뭐라고요? 장사를 통해서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무역을 통해서죠. 대륙과 대륙 사이에, 신대륙과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과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먹는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장사잖아요. 이래서 돈 번 거예요. 자본주의가. 알겠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굴뚝산업, 공장이 발달해서 무슨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발달. 그러면 19세기쯤 가면 무슨 자본주의가 발달하느냐? 무슨 자본주의라고? 독점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이때는 금융이 발달했어요. 이게 무슨 자본주의라고요? 금융자본주의. 됐어요? 그럼 자본주의 발달 3단계를 알겠죠? 맨 처음 무슨 자본주의? 산업자본.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 산업자본.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캐시앤 러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사나머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느 나라 돈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랄 들고 있어요? 일본 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돈이라는 놈이 말이죠. 일본에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금리가 제로였어요, 제로. 돈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 돈이 옛날 지금 없어진 동아은행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일본 엔화가 뿌려져가지고 한국 돈으로 둔갑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은행에서 돈 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일본 놈들이 돈 내주고 이자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일본한테. 일본 이자는 이율이 금리가 제로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IMF 때 20몇 %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왕창 돈 벌어 빼갔어요. 이미 사나머니 이런 거 오기 전에. 알겠어요?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야. 이미 19세기부터 서양에서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월스트리트, 월가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딱 하면 뭐가 먼저 나와요? 텔레비전 딱 틀면 나스닥, 코스닥 있잖아. 나스닥이 어디예요? 월가 뉴욕 증권가잖아요. 그 전에는 어디가 증권의 중심지였을까요? 런던이었어요. 런던 이전에는 어디가 중심이었을까요? 암스테르담이었어요. 네덜란드가 옛날에 엄청났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무역의 중심, 그러니까 금융의 중심지가 점점 옮겨가면서 지금의 월스트리트가 됐는데 내가 볼 때 금융 자본주의 가운데 제일 나쁜 아주 악질 자본주의가 월스트리트. 오직 한번 미국 사람들이 월가를 점령하라고 저들이 거기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돈 있는 놈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말이지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 그냥 쪽쪽 빨아먹는 그런 나쁜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실현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미국의 자본주의를 가서 유학해가지고 그대로 배운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꼭 그거 해가지고 M&A 해서 다른 회사 처먹고 돈 투자해서 잘 나가는 회사 다 흡수하고 합병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무슨 자본주의? 독점. 그 안에 독점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나요? 내가 혜태제가라니까 지금 망해버렸지만 근데 밥 먹고 주는 그 껌 말고 뭐 사탕 있잖아요. 아니 박하사탕 말고
누룽지 마사탕 다 알죠?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했대요. 그 누룽지 마사탕이 막 대박 나니까 중소기업인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우리 한참 전에 내가 40대 때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겠죠. 아 근데 그 누룽지 마사탕을 대기업들에서 막 혜태제가, 오리언제가, 롯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쫄딱 해버렸어요. 오케이? 그렇게 합병해서 저희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M&A 들어보셨죠? 이게 흡수 합병이잖아. 뭐 가지고 흡수해요? 돈 주고 잘나가면 해서 사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나쁜 자본주의를 무슨 자본주의라고? 독점. 이게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융을, 주식, 은행, 펀드. 알겠어요?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해? 독점 자본주의, 표산. 지금이 무슨 시대다? 독점 자본주의 시대. 지금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언제부터다? 19세기 1870년대부터 독점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이 나쁜 자본주의와 우리 민족만 잘 살아야 돼. 다른 놈들은 우리가 발로 짓밟아도 돼. 우리 민족의 발전과 우리 민족 기업의 번영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쳐들어가도 돼. 인도를 쳐들어가도 돼. 라고 그때부터 이미 이 새끼들이 그랬어요. 특히 영국 놈들이. 오케이?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결합했습니다. 이 나쁜 민족주의를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뭐라고?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말을 해보세요. 무슨 주의? 국수주의. 배타적 이게 이제 유럽이 여러 제국으로 했다가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데 있다가 오스트리아 제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다가 오스트리아의 간섭으로부터 이탈리아가 독립합니다. 독일이 통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가리발디라든지 이탈리아 통일 삼거리 쪽 또는 독일 통일 비스마르크 이런 사람들 알죠?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때 각 나라가 통일하면서 자기 민족끼리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내셔널 국가라는 개념이 이때 비로소 정립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국수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와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더라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결합해서 뭘 만들었느냐? 제국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제국주의. 다시 19세기에 뭐가 등장했다고요? 제국주의가 등장했어요. 이 제국주의가 충돌합니다. 쟤네들끼리 서로 편을 먹고 싸워요. 그래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삼국동맹,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협상, 얘네들도 충돌합니다. 알겠죠? 이들이 충돌해서 결국 뭐냐? 삼비정책, 삼시정책, 아득한 옛날 배웠던 기억나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국의 무슨 정책? 종단정책, 프랑스의 횡단정책, 아프리카 수단에서 충돌했다. 이거 다 배웠죠? 다 배웠을 겁니다. 다 머릿속 어딘가 한쪽 구석에 먼지 쌓여가지고 있을 거예요. 탈탈 털어내보세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누구끼리 충돌이다? 제국주의 충돌이. 왜 충돌했겠어요? 돈 벌려고. 그래서 딴 나라를 쳐들어가보니까 딴 놈도 쳐들어왔어. 저렇게 싸우는 거야. 아프리카 먹으려고 서로 싸우는 게 바로 이놈들이죠. 아프리카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냥 인도, 그죠? 남미 그냥 다 제국주의들이 먹으려고 싸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충돌 결과 발생한 게 뭐라고? 1차 세계대전. 오케이. 결국 여러분 인류 역사상 1000만 명 정도가 죽은 그런 대참화가 발생했는데 그 대참화가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라면 좀 너무 저속하니까 조금 한 단계 높여서 뭐 때문이라고? 자본주의 때문에. 다시 뭐 때문이라고?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인간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구나. 자본주의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어요. 그러니까 마구 죽이는 거야. 알았어요? 인간은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 따위는 파도 돼. 인간 장기 끊어도 돼. 눈 빼려도 돼. 이게 영화에서 아저씨 영화에서 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끔찍한 일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벌어진다고?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간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미안해요 또. 안 해야 될 짓을 했어.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제국주의가 충돌해서 1차 대전이 터지고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탁성환이 다 정리해 주겠죠? 지워도 되겠죠?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네, 좀 쉬겠습니다. 지론이.